안녕하세요. 백세 철학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정성껏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통의 사연이 놓여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세상과 단절된 채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깁니다. 사연을 펼치기도 전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보내신 분은 올해 63세 어머니,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땀과 눈물로 아들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천사라 믿었던 존재가 어떻게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적어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과 멍든 가슴에서 꺼낸 이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 63세. 저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단 한 아이, 제 아들 준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도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인생이었죠. 준호가 돌도 되기 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습니다. 남겨진 저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뒷골목 단칸방에서 울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아갈 방법도 아이를 키울 방법도 몰랐거든요. 그저 그 애 울음소리만이 제 정신을 붙잡아주는 밧줄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새벽 4시에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늘한 비닐 위에 콩나물 무침과 오징어 볶음을 올려놓고 저녁 10시까지 버텼죠. 겨울엔 손등이 갈라지고 여름엔 악취 속에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준호는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좌판에 천막이 무너지던 날도, 몸살로 쓰러진 날도,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도, 저는 늘 한 손엔 국자, 다른 손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늘 밝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 꿈은요. 엄마 다리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종일 장사가 안 돼도 배가 부르더군요. 준호는 공부엔 소질이 없었지만 운동을 참 잘했어요. 고등학생 땐 유도부 주장으로 전국대회에 나가 메달도 땄습니다. 대학은 체육학과로 진학했고 졸업 후엔 보안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을 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른 된 것 같아요. 하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사람들 몰래 시장 구석에 숨어 울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아이 하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제 옷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고, 퇴근 후엔 시장까지 와서 생선 손질도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제 인생 전부였고, 그 아이에게 좋은 사람 하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식탁 위에 찜닭과 잡채를 정성껏 차려놓고 문 앞에서 땀이 날 만큼 긴장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두 손엔 과일 바구니. 유경이는 조심스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고 눈빛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준호는 그 곁에서 내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경이야.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실 그날 저는 이미 대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고마운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이 집은 저에게도 가족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엄마라 불러주고 제 아들과 가정을 꾸리겠다 말해주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유경이는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준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요즘 허리 안 좋지? 부항 한번 뜨자. 그리고 주말이면 두 사람은 늘 등산을 갔고 돌아오면 얼굴이 볕에 그을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남한산성 다녀왔어. 유경이랑 같이 간 덕분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뭐야? 그렇게 저는 마음을 놓았고 내 아들 인생의 햇살이 드리운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은 꼭 그만큼의 그림자를 함께 데려오는 법이죠. 어느 날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아들 녀석은 어느새 저에게 전화하는 일도 줄었고 무심결에 유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요즘 준호가 좀 예민해서요. 되도록 안정되게 지내려고요. 그때는 그냥 병원 일로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은 점점 의심으로, 의심은 곧 불안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유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가 산에서 떨어졌어요.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장사를 하던 반찬 그릇도 그대로 둔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아들의 완전히 달라진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유경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여며지지 않았고 손에는 피가 말라붙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준호가 의식을 잃었어요. 수술 중이에요.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를 맴도는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니터의 삐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문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아이만은 제발.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등 쪽 척수가 손상되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숨을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꺼진 듯 모든 소리가 저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제 아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붕대와 관들로 감싸져 있었고 그날따라 유독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유경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끊임없이 준호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어머니 저 괜찮아요. 준호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는 불행이었지만 며느리는 내 편이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며칠 뒤 유경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를 요양차 공기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한의원에서도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돌볼게요. 전 그 말에 고마웠습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그런 헌신을 받아본 적 없는 인생이었기에 누군가가 내 아이를 위해 그토록 애써주겠다는 말이 기적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갔고 저는 아들의 회복을 기다리며 유경이 전해주는 소식만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마을에서 내 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충북 깊은 산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적 드문 고개 넘어 마을 버스가 하루에 2번만 다니는 곳이었죠. 공기 좋고 조용해서 회복에 좋다던 유경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자주 끊겼고 영상통화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산속이라 통신이 잘 안 돼요. 그 대신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꼭 연락드릴게요. 정작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게 끝났고 아들 준호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재활 중이라 말이 많아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초조해졌고 한 달 뒤 저는 작은 찜찜함을 안고 아들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말을 붙여왔죠. 아이고, 아드님 엄마요. 그 며느리가 혼자 나다니긴 잘 다니더라고. 근데 웬 젊은 남자가 종종 들러 낮에도 밤에도 가끔 둘이 웃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 준호 상태는요? 그 아이 잘 있나요? 할머니는 어색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좋지는 않아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던데. 말도 없고 얼굴도 까맣게 타고 그 애가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경에게 연락해 당장 만나자고 했고 그녀는 예상보다 더 담담하게 오히려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치료 일정이 너무 바빠요. 갑작스러운 방문은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 보호자분 맞으시죠? 준호 씨가 낙상 사고로 실려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섰을 때 아들은 6개월 전보다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양쪽 팔과 다리는 피멍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새카맣게 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 옆에서 간호를 하며 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병실의 보호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실례일진 모르지만 며느님께 조심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며칠 전 커튼 너머로 본 건데요. 아드님을 향해 심하게 화를 내고 손찌검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을 때리는 듯한 소리도 전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며칠째 반복돼서요. 그 순간 제 뒷덜미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을 때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는, 우리 유경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전화도, 방문 거절도, 낙상 사고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의 쿠션 속에 조그만 녹음기를 몰래 숨겼습니다. 그 안에 이 모든 진실이 담겨 있기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혹시라도 놓칠까 두려워 병실 침대 머리맡에서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경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익숙한 웃음을 걸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셨죠? 제가 교대할게요. 오늘은 제가 밤새 지킬게요.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조심스레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종이 부스럭대는 소리, 그리고 곧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도야, 오늘도 멍하니 있네? 살아있는 건 맞아?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성은 달콤하면서도 냉랭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이질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 진짜 웃긴 거 알아? 처음엔 진심으로 널 사랑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쓸모 없어졌니? 지금은 그냥 숨만 쉬는 짐 덩어리야. 이어지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니까 아주 애매해. 차라리 그냥 가버려. 그래야 내가 보험금이라도 받고 새 출발을 하지. 어차피 넌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필요 없고 나도 더는 안 버텨. 그 순간 컵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유경이의 목소리 맞아? 그러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이놈아 눈 똑바로 떠. 죽지도 못할 거면 인간답게 살아. 넌 쓰레기야. 알겠어. 퍽,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 툭, 침대를 치는 듯한 둔탁한 울림. 녹음기 너머로 아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고 유경은 한참을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유경은 제 눈을 피하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어디 가니? 유경아! 이거 너 목소리 맞지? 유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요즘 너무 지쳐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 죽으라는 말이 실수고 뺨을 때리는 게 피곤해서 나온 거니? 너 이제 그 입 닫아. 내 아들. 내 장난감 아니야. 그 순간 유경은 제 앞에서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싸늘하고 찌푸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래. 이제야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겠네. 그 인간. 이제 살아도 소용없어요. 전 젊고 인생 길어요. 제 인생의 준호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그녀는 도리어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소하시겠다고요? 해보세요. 제 말만 믿어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병실 동료의 증언, 그리고 아들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것을 모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유경을 병원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의 병실은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냈어. 내 세상은 다시 시작될 거야. 그날 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손에 쥔 녹음기를 수십 번이나 들었습니다. 유경의 그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아들의 가쁜 숨소리가 귀에 피가 나도록 들렸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도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분노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사람 새끼냐?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세상사의 웬만한 일은 참고 넘기며 살았습니다. 가난도, 천대도, 외로움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 착한 아이가 내 손에 맞아가며 숨죽이고 살아왔단 말이지.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저 아이를, 저 괴물을 반드시 세상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내가 들고 간 건 단 하나. 녹음기와 병실 동료 보호자의 증언, 그리고 준호가 숨겨놓은 작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학대입니다. 수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유경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준호의 병상 옆 수납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작은 노란 수첩 페이지마다 또박또박한 글씨, 손이 떨려 한 글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못 버텨요. 유경이는 변했어요. 밥도 안 주고, 내 다리 찌르고, 유혹하고, 가끔은 손님이 와요. 난 그게 더 무서워요. 이젠 내가 죽는 게 맞나 봐요. 거기엔 아들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 아들이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병원으로 출동했고 유경은 병실 복도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 앞에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아들을 짐짝 취급했지? 이젠 내가 짐이야. 법정에서 똑똑히 보자.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아. 유경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눈빛엔 당황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늙은 여자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걸. 그리고 저는 내가 어떤 엄마인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유경이 체포된 그날 밤 병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병실 창가에 앉아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너무 말라 있었고 손등의 혈관은 푸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가 내 억울함 다 풀었어. 이제 다시 돌아와줘. 엄마한테, 우리한테.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저는 아들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툭, 작고 미세한 움직임 마치 환상처럼 아들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얘가 지금 방금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기계를 확인했고 잠시 후 의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반응이 명확합니다. 의식 반응의 초기 신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수첩 옆에 조용히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끝까지 널 기다릴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널 내버려 둔 거. 엄마가 평생 갚을게. 며칠 뒤 아들의 눈이 살짝 떴습니다. 목에 삽입된 튜브로 말을 못했지만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엔 엄마라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가자. 준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저는 병실 창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내가 세상에 돌아온 첫 번째 봄이야.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아들의 반응은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눈빛은 점점 또렷해졌고 왼손 2번째 손가락은 점점 더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이런 회복은 정말 드물어요. 가족의 힘이 크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애니까. 하루는 재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작은 흰색 공을 쥐어주셨습니다. 준호 씨, 이 공을 누르실 수 있겠어요? 조용한 병실 저는 가슴을 졸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공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내가 남긴 상처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너 다시 걷는 날까지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젠 분명히 압니다. 이 아이는 다시 걸을 겁니다. 아니, 걸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제겐 충분히 일어나 있는 아이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눈 맞춤, 손짓, 웃음, 그리고 어느 날 또 한 걸음.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슬픔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무릎 꿇는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는 오늘도 여전히 저를 향해 웃고 있습니다. 마치 말하는 듯합니다. 엄마, 우리 아직 안 끝났어. 같이 다시 시작하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긴 밤들. 엄마는 그저 한 사람, 아들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백세 철학관이었습니다.